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아팠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거식증으로 황소와 함께 잠좀 말라간 이중섭 1916년에서 1956년 초랑은 방 한쪽 벽에 글과 그림이 뒤섞인 종이들이 더덕 붙어 있다. 마련 몰래가 나오는 돌아오지 않는 강 리그 오브 리턴 포스를 실은 흑백 신문 광고가 하늘에 띈다. 눈에 잘 때려 일부러 굵은색 컬러 저들까지 돌려놓았다. 그 아래 아내가 보낸 편지가 여러 장 붙어 있다. 뜯어보지도 않았다. 깡마른 하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1955년부터 서울 정릉 친구 집에 먼저 살던 하가는 영화 제목을 빌린 그림 4점을 그렸다. 그림 4점을 그렸다. 음, 1955년 말부터 하가가 남긴 마지막 작품 저 멀리 광주를 이어가는 다가오는 여인은 전쟁으로 헤어진 어머니일까? 만날 수 없는 일본어의 아내일까? 검은 네모 창안에서 턱을 개고 하염없이 기다리던 소녀는 어느새 얼굴이 지워져 버렸다. 더러워지 않는 강을 건너버린 걸까? 하가 부부는 한국과 일본을 가르는 근대서의 경량을 몇 번이나 건넜다.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잠시 귀국한 뒤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중섭을 만나기 위해 야마모토 마사코는 전쟁 몇 가지로 쏟았던 1945년 연락선을 타고 미군의 포탄이 쏟아지는 대한해역을 한사코 건넜다. 한 달 뒤에 결혼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 남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남쪽에서 원턱이 있는 여인이다. 아고라 이중섭의 애칭과 발가락군이 알콩달콩한 생활은 너무나 짧았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부부는 원산에서 배를 타고 파란 길에 올라 부산과 제주를 떠들었다.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없는 뜨내기 생활로 아내는 폐결핵에 더들은 영양실조에 걸렸다. 하가는 생활과 일반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1952년 장인의 죽음을 계기로 아내와 아들을 잠시 일본으로 보냈다. 겨울한 사기가 아내를 쫓아내고 징그러운 가난이 하가에 눌러붙었다. 하가의 후배 마영일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아내는 일본에서 더 궁핍해졌다. 하가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막노동과 교사를 일하며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첫 전시회를 열어서 작품을 제법 팔았지만은 정작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난과 사기가 들끓던 시절이다. 황소처럼 버티던 하가는 점점 의기소침해졌다. 들어오지 않는 강 앞에 선 걸까? 공중에 몰린 하가는 밥을 먹지 못했다. 물만 마셔도 토했다. 한때 타전처럼 건강했던 그의 몸의 영양실조에서 거식증까지도 두껍게 칠해졌다. 친구에게 끌려간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황달과 간염까지 덧칠 때였다. 정신병원으로 진단받았지만 어찌할까나 가까스로 옮긴 서대문 적십자 병원 병실에는 병원비 독촉장이 차곡차곡 쌓였다. 그림 속의 소설도 모르고 비틀대기 시작했다. 새와 개를 1954년에 봄에는 이빨 빠진 소가 기진맥진에 쭉 늘어졌다. 건방진 새가 날아와서 불을 때려 가려고 하고 까부는 개가 귀여워서 그 시기를 잘라가려 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머리에 상처난 피 흘리는 소는 최후의 반격을 시도하지만 싸우는 소에서 애처롭게도 또 깡마른 소가 결국 피를 흘리며 무참하게 짓밟혔다. 1956년 9월 어느 캄캄한 밤 붉은 홍소가 굵고 낮은 회마대 울음을 슬프게 울었다. 왜 아무도 듣지 못했을까? 밤새 들어오지 않는 강을 건너버린 화가를 친구들은 사흘 뒤에야 발견했다. 향년 40세. 며칠 전 화가는 마지막 엽서를 아내에게 붙였다. 정말 외롭구려. 소처럼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안간힘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있어. 신경성 식욕부지증이라.
거식증,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이다. 신데렐라에서 잠재는 미녀로 변한 에바 페론. 에바 페론 1919년에서 1952년 퍼스트 레이디가 쓰러졌다. 1950년 1월 아르헨티나의 후원 페론 대통령의 부인 에바 페론은 애칭 에비타는 공식 석상에서 복통을 참고 참다가 결국 실신했다. 나이 30의 젊은 연구인 에비타는 사흘 뒤에 수술을 받았다. 원래는 중수염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자가공 경부암 초기로 진단받았다. 문제는 에비타가 진단 결과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은 부인과 질환이라는 이유와 재선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부인의 병을 비밀에 붙였다. 에비타는 점점 쇠약해지고 하위에 젖어졌다. 몸무게가 30kg대로 떨어졌고 대통령은 대중적인 인기가 매우 높은 에비타를 시기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 몸을 거느지 못할 정도로 대도, 모피, 코트, 소 받침대에서 세워서 유수 현장에 끌고 다녔다. 이듬해 에비타는 결국 자궁절제 수술을 받았고 에비타는 1919년 부유한 농정주의 사생아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저조하게 가난하게 살았고 예언여인을 꿈꾸던 에비타는 눈에 띄는 영모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20대 초반의 라디오 DJ로 인기를 끌었고 1944년에 8,000명의 생명을 앗아간 규모 7.4의 대지진에서 구호기금을 마련하던 에비타는 당시 노동부 장관 후관 피루를 만나 이듬해 결혼해서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다. 최고의 현실판 신데렐라 스토리다. 당시 노동부 장관 자신의 삶과 겹치는 여성과 노동자의 빈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에비타는 슈퍼스타급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그녀의 행보는 보로보로 뉴스에 올라서 대통령보다도 더 유명한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다. 상류층과 군부는 대중적인 인기를 쫓는 위험한 포퓰리즘을 견제했고 음습한 세력은 그녀의 숨은 이력에 돋보기를 내고 꽃뱀의 그림자를 차지를 했다. 아불사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도 28살에 자궁경부암으로 죽었다. 바람둥이 남편에게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옮겨받은 걸까? 사람은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성기로 옮겨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병처럼 상대를 자주 받고 올수록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 바이러스는 24살이나 차이 나는 대통령에게서 온 걸까? 꽃뱀 같은 에비타의 숨은 파트너에게서 온 걸까? 슈퍼스타를 활용한 덕에 승승장구하는 대통령과 달리 병세가 깊어지는 에비타는 갈수록 사위에 들었다. 1951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의 성대한 취임식에서 퍼스트 레이디는 몰핀을 먹고 마네킹처럼 서야 했다. 대통령은 슈퍼스타의 건재를 알리기 위해서 석고와 철사로 지지대를 만들어 무게 36kg의 반성만은 마네킹이 쓰러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마네킹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32kg. 자신을 죽음으로 끌어가는 질병의 정체도 모르고 어떤 치료를 받는지도 모른 채 마네킹은 1952년 7월 버림받은 여행처럼 가련한 유언을 남겼다. 에바는 떠나요. 향년 33세 택시 노조는 죽은 에바의 영혼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그녀를 외도하지 말라고 달리는 내용으로 묘비를 세웠다.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마네킹을 미라로 만들어서 유리로 짠관에 넣었다. 왜 그랬을까? 장례기간 13일 동안에 85만 명이 몰려들어서 외치며 관에 매달려 입을 맞추고 울부짖었다. 에비타가 성녀로 시성되는 순간이다. 제트성의 아가씨는 왕자와 결혼해서 신데렐라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잠자는 미녀로 전시됐다. 그런데 왜 아르헨티나는 그녀를 위해 울지 말아야 할까? 자궁경부암 대해서 사람 유두종
간섭의 퇴출을 끊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나혜석 1897년에서 1948년. 자식은 모체의 설정을 들어먹는 악마다. 프랑스 실존적인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어머니로 꼽히는 시몬 드 보부아르가 써왔을 법한 명언이다. 1923년에 전 딸을 낳은 나혜석은 출산 경험을 담은 서필 모 감성기를 발표해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의 첫 신여성은 당시 엄격하게 금지된 것을 줄곧 외쳤다. 현모 영체적으로 이성을 정할 것도 반드시 가져야 할 바도 아니다. 여자를 너희로 만들기 위해서 부덕을 장려한 것이다. 정도는 점잖은 편이다. 조선 남성은 정조 관념이 없으면서 여자에게 정조를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취미라고 선언해버렸다. 일제강점기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현모 영체의 퇴출을 끊고 태어난 첫 신여성은 당시 여성해방의 빛나는 아이콘이었다. 군수였던 아버지는 딸에게 신교육을 받게 했고 오빠의 권유로 일본 유학도 다녀왔다. 결혼해서 변호사 남편과 함께 16개월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그림을 배우기도 했다. 여성해방에 불을 당긴 헨리크 입센의 시국 인형의 집도 이때 읽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통 여인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삶의 궤적이다. 신여성의 활동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철하는 타이틀도 많다. 그림도 그리고 판로도 만들고 시도 짓고 소설도 쓰고 책도 펴내고 조각도 만들었다. 관습의 퇴출을 너무 일찍 끊고 나온 대가는 혹독했다. 불륜과 아동학대와 집안망신으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자녀에게 외면받고 가족에게 냉대받았다. 자유분방의 집안의 절차를 몰랐던 그녀는 불륜을 들켜 남편 김우영과 34세에 이혼한 뒤에 파리에서 만난 불륜 상대인 최일인과는 정저유린죄로 떠들썩하게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신여성은 나혜석이라는 자신의 이름에 대단한 애착을 보였다. 태어날 때 받은 아명락이 이가 14살 때까지 따라다녔다. 진명여고보를 박을 때 비로소 얻은 이런 나명성을 고집스레 우겨 졸업할 때 나혜석이라는 이름을 기어코 받아내었다. 늙음하게 갈 곳이 없어진 신여성은 기독교 신자이며 불교에 기여하려 했고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변두리 절로 양로원으로 숨어 떠들었다. 나이 48세에 서울 한 양로원에 들어가면서 61세 신영덕이라 적었다. 나이가 그리 들어버렸을까 심시성이 익숙하지 않자 나하고 그늘로 바꿔 적기도 했다. 하도 비난의 시를 우울증과 대인기부증이 생긴 탓이다. 중풍과 파킨슨 병도 몸도 성치 않았다. 가족이 퇴출을 자르면 영양을 공급받기 어렵다는 걸 왜 몰랐을까? 낡은 관습의 퇴출을 생각할 겨를 없이 왜 단박에다 끊어버리려 했을까? 1948년에 늦은 겨울에 서울 원위로 길가를 서성거리던 초라한 노파가 쓰러졌다. 병자로 처리된 죽음을 서울시립자재원 무용고자 병동에서 수소문에서 확인한 이름은 나혜석, 향년 51세, 사인은 영양실조였다. 영양실조. 드러난 에너지마다 나가 있는 것이 부족해서 안네 프랑크가 일기로 남길 수 없었던 발진 티브스 안네 프랑크. 예쁜 분홍 줄무늬 헝겊을 입은 키티는 사춘기 소년 안네 프랑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1942년 6월부터 안네가 은신처에 숨었다가 강제 수용소를 끌려가기 직전까지 2년 2개월 기간이다. 예를 들어서 오랜 격리 생활에 지친 안네가 어머니의 잔소리에 변정됐다가 후회하는 장면이나 음식을 많이 먹은 먼 사람에게 불평하는 모습이 또 3살 터울 패태와 어색한 기술을 하는 순간이다. 안네는 13살 생일 선물로 받은 분홍 줄무늬가 예쁜 공책에 키티라고 이름 붙이고 매일매일 일기로 대화를 나눴다. 키티는 안네를 만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안네와 함께 그 아버지의 사무실에 숨어야 했다. 나치가 유대인을 마구 잡아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키티는 안네와 함께 25개월을 숨어 살다가
1944년 8월 비밀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안내와 헤어졌다. 더러운 기차 가죽 칸에 바글바글 실린 유대인 1019명 속의 안내는 사흘을 견뎠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남자 수용소로 격리됐다. 노동을 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노약자 549명이 가스실로 끌려갔다. 어린이에게 저는 15살 불과 석 달 전에 15살을 넘긴 안내는 벌거벗긴 채 소독을 당하고 지렁지렁한 머리카락을 깎이고 가늘은 팔뚝에 흉측한 수감번호 문신이 찍혔다. 그나마 어머니 언니와 함께 있어 다행이라 여겼다. 새어머니는 낮에는 땅을 파고 돌을 나르고 밤에는 한숨에 쉬름이 끊이지 않는 빽빽한 막사에 갇혔다. 영민하고 부침성이 있는 언니는 식사 배급을 잘 받아내서 어머니와 언니에게 나누었다. 한 번은 물과 채소를 살짝 빼들어서 몰래 스프를 끓이려고 하다가 언니가 말리는 바람에 포기하기도 했다. 새모녀의 행복은 채 $2도 가지 않았다. 언니와 언니에게 오음이 붙었다. 오음 진드기다. 둘은 지가들거는 어둠침침한 의무실로 격리되었다. 어머니는 배고파던 빵을 먹지 않고 딸에게 주려고 의무실 벽 틈에 몰려 숨겼다 하지만은 아우슈비츠의 수용 인원이 넘치면서 두 딸은 곧 다른 수용소로 분리되었다. 절망한 어머니는 곡기를 끊고 질병에 신음하다가 2달 만에 죽는다. 형년 44세. 옮긴 수용소는 물도 좋고 배급도 줄었으며 위생은 더 열악했다. 잠자는 것과 볼일 보는 것이 바로 붙어있는 데다가 씻을 수 없어 악취가 코를 찔렀다. 신나는 파리는 여기저기 알을 까고 눈치 없는 쥐들은 아무 때나 들락거리고 살찐이가 스물스물 기어나왔다. 전염병이 돌았다. 사람들이 파리처럼 죽었다. 당시 17,000명이 발진 티푸스로 죽었다. 언니와 안내도 발진 티푸스에 걸렸다. 신라 같은 희망으로 하루하루 뱉어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1945년 2월인가 3월인가 언니가 4층 침대에서 짐짝처럼 툭 떨어졌다. 어머니가 죽은 지 거의 2달쯤 되었을 때 향년 19세. 새모녀의 인연은 그리도 즐겼을까. 다음날 앙상하게 마른 안내도 언니를 따라갔다. 향년 16세. 한 달쯤만 더 뱉었더라면 1945년 4월 독일이 패퇴하면서 나치가 거두었던 6만 명이 풀려났다. 당시 네덜란드에 처방된 유대인 1700명 중에서 5000명이 살아남았다. 은인처에 숨었던 8명 가운데 아버지만 살아남았다. 은신을 도와줬던 비서는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숨겨뒀던 키티를 아버지에게 건넸다. 안내가 키티에게 남긴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정의는 인간보다 더 잘 참고 견딘다. 정의는 인간보다 더 잘 참고 견딘다. 안내의 일기다. 지푸스 안내의 일기. 안내. 이건 서글픈 이야기였구만요. 그래.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던 김유정. 1908년에서 1937년. 당신은 무슨 상금이라 된 듯이 그렇게 고고한 척하는 거인가? 보려 위에 앉아서 나를 마치 어린애 취급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오. 18 김유정이 3살 많은 영창 박록택이 보낸 연애 편지다. 이태가 넘도록 결핍하면 혈서를 보내고 절절 다니면서 죽게 오고 싶어까지 했던 집요한 짝사랑은 순진한 열혈 청년의 애정 행각을 넘어 거의 범죄 수준으로 넘어갔다. 이남 육녀의 7자로 태어나서 7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시집간 누나들을 그리워하면서 생긴 애정 결핍이 평생 연상의 연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하게 만든 것이었다. 몸이 약한 김유정은 자주 회폐를 앓았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했다. 담배 연기가 몸 안에 있는 회충을 죽인다는 것이다. 일찌감치 늑망염과 폐결핵이 그의 몸에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9살 소녀는 시집간 누나 집을 전전하며 건달같은 매형을 피해서 눈칫밥을 먹었다. 소심한 성격에 말을 더듬는 증세까지 생겼다.
첫사랑은 열정이 치열한 만큼 그 상처도 치명적일까? 마음의 상처가 처절한 그대로 몸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농망염과 폐결핵, 변비와 치료가 짝을 이뤄서 실연의 풍으로 들어누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가산을 탕진하고 숨어버린 형님에게 따지러 춘천에 갔다가 건강이 완전히 망가졌다. 낭만한 그런 나이 많은 들병이들과 들병이 술을 병에 담아 파는 여인들 어울려서 술에 빠져 살았다. 성서문학을 추구하는 9작가의 모임 구인회에서 만난 이 김혜경의 동반 자살을 제안했다. 가난과 질병으로 피를 떠던 이상이 같은 처지 김유정에게 신성불같이 찬란한 정서를 함께하자고 권한 것이다. 김유정은 정말 글을 쓰고 싶었다. 그는 5째 누나의 단칸방에서 촛불 앞에서 앉아 자신에게도 제발 봄이 오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다. 나는 날로 몸이 꺼진다. 그 병을 위하여 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몸이다. 돈이 생기면 우선 닭 30마리를 구워 먹겠다. 그리고 땅꾼을 들여서 삶아서 구렁이를 10여 마리 먹어보겠다.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금둥이가 쏘구리 돈을 잡아먹는다. 돈 슬픈 일이다. 나는 지금 막 들은 골목에 맞닥뜨렸다. 너의 벌에 의지하여서 강명을 찾게 하여 다오.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소설가는 결국 똥구멍이 미어 터졌다. 어떻게 하다가 궁둥이가 쏘구리 돈을 잡아먹을 지경이 됐을까? 이럴 때 갑자기 들이닥친 가난의 끼니를 차가운 목피로 때우면서 앉아서 줄곧 글만 쓰다 보니 변비가 생기고 변비는 치료로 악화되었다. 게다가 늑망염이 폐결력으로 커지면서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린 것이다. 늦은 겨울에 태어난 김유정은 유일스레 봄을 좋아했다. 봄 동백꽃에서 보듯이 절망적인 현실을 달래며 노란 동백꽃이 봄을 필사적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치료와 폐결핵이 몰아치는 겨울은 너무 길었다. 1937년에 친구에게 유언 같은 마지막 편지를 보낸 11일 뒤 노란 동백꽃이 필 무렵인 3월 말 그는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더 이상 봄을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 치료 염증이 생겨서 치료